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가로 추앙받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생애와 각종 사건, 일화들을 다룬 영상입니다. 내용이 많아 여러 편으로 나누어 다루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2화에 이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해방 후부터 6.25까지 혼란의 시대. 역사의 커다란 변혁은 언제나 혼란을 동반하지만 한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나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도 된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8.15 해방은 일제의 압정 밑에서 기업다운 기업 하나 일으킬 수 없었던 이병철에게 사업 의욕을 환기시켰다. 이때 이병철은 사업보국의 결의를 몇 번이고 다졌다. 26세 때 각성을 하고 꼭 10년 후인 36세 때에 사업에 입지를 굳혔고 해방과 함께 실천에 들어간 것이다. 이병철은 일본 항복 후 바로 대구로 갔다. 시내는 해방된 환희에 넘쳐 있었다. 지배자로서 군림했던 일본군이나 경찰관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관공서는 시민에 의해서 점거되어 있었다. 대구는 벌써 건국준비위원회의 경북지부가 결성되어 정치활동을 개시하고 있었고 좌우로 갈린 정치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조직되어 사사건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정치자금을 달라고 각 단체의 간부들이 양조장에 와서 줄을 섰다. 곧이어 좌우 정치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고 폭력 사태로까지 번져갔고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좌익들이 공장에서 태업과 파업이 횡행하더니 이듬해 가을에는 마침내 10월 폭동이 일어났다. 대구는 그 당시 공산당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경제가 제대로 운행될 리 없었다. 이내 심한 물자 부족 상태에 빠졌다. 통화의 남발로 악성 인플레가 발생하였다. 농가는 쌀 내기를 꺼렸고 매점 매석이 성행했다. 쌀값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병철은 대구의 사업가 8명과 유희라는 이름의 친목단체를 결성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대구의 지방지 조선민보를 함께 인수하여 대구민보로 개칭하고 언론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쌀을 구하기가 어려워 한동안 폐쇄했던 양조장의 시설을 확충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청주의 상표는 월계관이라 정하고 영남 일대를 비롯하여 서울까지 시장을 확대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계관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삼성상회도 중국이나 북한의 판로는 두절되었지만 국내 판로가 계속 신장하였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와의 만남도 있었다. 대구 10월 폭동이 진압되고 얼마 안 되어 대구를 방문한 때이다. 1화에서 언급했듯이 이승만 박사와 이병철의 아버지는 동갑으로 한때 서울에서 같이 활동한 사이로 서로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들은 이 박사는 희색이 만면하여 집안일 등을 두루 물은 뒤 양조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병철에게 사업을 격려해 주었다. 그 이후 서울로 상경한 이병철은 이화장으로 이승만 박사를 방문했고 이때 이 박사에게서 우리나라가 신탁 통지를 면한다는 내용도 들었다. 대구에서의 양조업은 그 후에도 순조롭게 신장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양조장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자 이병철은 1947년 5월 가족과 함께 거처를 서울로 옮겼다. 그리고는 국제무역의 동향과 아울러 신생국가인 한국의 산업이나 국민생활에 긴급 불가결한 것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조사 검토했다. 그리고 물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무역업이 무엇보다 긴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상경한 지 1년 반이 지난 1948년 11월 종로 2가 영보빌딩 근처에 건물 100여 평을 빌려 삼성물산공사에 간판을 걸었다. 그때 나이 38세였다. 이때 같이 사업에 참여한 이가 후일 효성그룹을 창업한 조홍재였다. 사원은 사장인 이병철을 포함하여 20여 명으로 시작하였고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오징어, 한천 등을 수출하고
면사를 수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사업은 금세 확대되어 수입을 위주로 한 취급 상품은 강제 등의 원자재까지 포함하여 수백 종에 이르렀다. 무역 상대국도 미국 등 선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수입한 상품은 일용 자파와 같은 자질구레한 것이라도 통관이 되기가 무섭게 사는 사람 손으로 넘어갔다. 긴급 불가결한 상품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했던 결과였다. 당시는 상품의 발주에서 입고까지 거의 2개월 정도나 걸렸다. 그 기간을 가급적 단축시켜 자금 회전을 빠르게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내외 시장의 동향을 계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당시 이병철이 세운 회사 운영의 기본 방침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일정한 자본금의 규모를 정하지 않고 사원이면 누구나 응분에 투자를 하고 이익의 배당을 투자액에 비례해서 모두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사장이거나 평사원이거나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일에 몰두하는 것은 물론 능력에 따른 대우와 신상필벌의 기풍을 확립했다. 셋째, 사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우대에서 가족적 분위기가 항상 유지되도록 했다. 그래서 발족 당시의 삼성물산공사는 무명회사였지만 대우도 좋고 배당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설립 다음 해인 1949년의 거래액은 벌써 무역업 랭킹의 7위를 차지하여 동업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큰 무역회사는 천우사, 동아상사, 대한물산, 화신산업, 경향실업 등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어깨를 견주게 되었고 1년 반 만에 최선두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 2월 일행 15명으로 구성된 일본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패전의 상처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도쿄를 방문했다. 미점령군 총사령부의 초청에 의한 것인데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 부흥을 도모하려는 일본 경제계의 제안으로 시찰단 초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병철에게는 해방 후 최초의 일본 시찰단이기도 했지만 20여 년 만에 도쿄 방문이었고 한때 피지배국의 국민이던 처지에서 독립국의 국민으로 바뀐 후의 첫 방문이었다. 시찰단은 5월까지 3개월 동안 각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이 당시 일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고 전쟁의 참화로 일본 제국의 중무기를 생산하던 가와사키 중공업은 공장 건물의 골격만 남아있을 뿐 내부 시설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 폐허나 다를 바 없었다. 이 무렵만 해도 일본 국민의 생활상은 아직도 어려웠다. 혹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을 가져온 군부를 원망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컸으며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의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백화점의 상품들도 하찮은 것뿐이었고 그나마 일반 서민들의 백화점 출입은 여의치 않은 것 같았다. 교토, 오사카, 나고야 등의 주요 도시와 생산 공장 등 50여 곳을 현지 시찰하고 여러 가지 감회를 간직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도 채 못 되어 6.25 동란이 발발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던 이병철은 그날 새벽 충격적인 뉴스를 라디오에서 들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다. 공산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개시했으며 우리 국군은 이것을 격퇴 중이라는 것이었다. 국방부 발표는 아군이 적을 격퇴 중이니 시민은 안심하라는 것이었으나 아군 분리의 양상으로 변해갔다. 이틀 후인 27일 저녁의 라디오 뉴스는 수원을 임시 수도로 한다는 정부 발표를 보도했다. 포격이 귓전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남하하는 피난민이 한꺼번에 거리를 메웠다. 회사 간부들과 대응책을 의논해봤지만 별다른 묘안이 있을 수 없었다. 시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 각자가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락하기로 했다. 그날 밤 갑자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다. 다음 날 28일 새벽 요란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낯선 전차의 포탑에 적기가 나부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산군이 입성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다 그랬듯이 이병철도 정부 발표만 믿고 있다가 서울을 서둘러 벗어나지 못하고 만 것이다. 다음 날인 29일 인민위원회에서 왔다는 자를 필두로 하여 내무서 등 여러 기관이라고 하면서 번갈아 드나들며 재산과 사상에 관한 신문조사를 했다. 큰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은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해를 당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마음을 달래기로 하였다. 서울이 공산군에 유린된 지 2주일쯤 지난 7월 10일경 이병철은 집에서 가까운 해화동 로터리를 달리고 있는 낯익은 승용차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미국제 신형 시보레 자신의 차였다. 동란 이틀 전인 6월 23일 주한 미국 공사로부터 사들여 등록을 간 마친 것이었다. 뒷자리에 버젓이 타고 있던 사람은 한때 남로당 위원장을 지내다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월북했다고 알려진 박헌영이었다. 다행히 전쟁 가운데서도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삼성물산공사는 무로 돌아가 버렸다. 인천과 용산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수입 상품도 깨끗이 없어졌다. 용산 창고의 것은 공산군이 약취해갔고 인천 창고의 것은 공산군이 미처 약취하기 전에 국군이 서울을 탈환했을 때 혼란의 틈을 타서 한국인이 착복했다. 1년 남짓한 짧은 동안에 기존 대회사와 비견할 만큼 천신만고 끝에 키워놓은 삼성물산공사였으나 하루아침에 무산되었다.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서울은 수복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진을 계속하여 국군의 선두부대는 꿈에 그리던 압록강까지 진격했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황은 역전되어 공산군이 다시 서울을 공격했다. 전황은 남하가 부득이할 만큼 긴박해서 남아있던 전 재산을 주고 트럭 5대를 구하여 사원과 가족을 빽빽이 싣고 꼬박 사흘이나 걸려 가까스로 대구에 도착했다. 연고를 찾아 사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병철은 조선 양조장으로 가서 직원들을 만났다. 다행히 그들은 3억 원가량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병철은 그들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았다. 전쟁 중이라 갖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큰 거금을 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감사했다. 정직한 자를 벗으로 하고 믿어온 자를 벗으로 하고 견문 많은 자를 벗으로 함은 이익이요. 아첨하는 자를 벗으로 하고 성실치 못한 자를 벗으로 하고 말만 앞세우고 실이 없는 자를 벗으로 함은 손해라 했다. 또는 좋은 환경은 벗을 만들고 어려운 환경은 벗을 시험한다는 말을 새삼되씹게 되었다. 이병철은 전쟁의 와중에서 3억 원의 자금으로 부산으로 가서 1951년 1월 10일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했다. 이 무렵 가족의 피란지였던 마산에 들렀다가 조홍재 씨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만나 삼성물산에서 같이 일하기로 해서 그와의 인연을 다시 이어갔다. 삼성물산의 사업은 급진전하여 설립 1년 후의 결산에서는 3억 원의 출자금이 20배인 60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운영비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전시하의 악성 인플레를 감안하면 큰 이득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었다. 인플레의 무서움을 안 이병철은 도소매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제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제지, 항생물질 등 제약, 설탕의 국내 생산 능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여서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에 기묘한 중요 물자이면서도 수입에만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먼저 제지 분야는 해방 전에는 남북한에 걸쳐 몇몇 공장이 있었으나 그 규모는 모두 작았다. 남한에 있던 공장도 군산 한 곳을 제외하면 매우 영세하여 보잘것없었다. 그것마저 동란으로 파괴되어 수요의 대부분을 미국의 원조 물자로 메우고 있었다. 제약 분야도 사정은 비슷했다. 해방 전에는 일본제 약품이 시장을 거의 독점했으며 민족계 제약회사가 만들던 것이라고는 외상약이나 대수롭지 않은 내복약 등 초보적인 대중약 고작이었다. 해방 후 군수약품 등 구미약품이 일본 약품에 대체되어 범람하였고 동란 중에는 유행성 질환 등이 심해 페니실린 등 항생물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국내 제약 사업은 싹틀 진조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제당 분야는 해방 전에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일본 제당 공장이 평양에 있었을 뿐 남한의 설탕 생산은 전무했다. 따라서 설탕의 국내 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의 3배나 되는 비싼 값이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손실을 미치고 있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에서 거듭 분석과 검토를 한 끝에 일본 미쓰이물산의 제약 제지 제당에 관한 기획과 견적을 의뢰했다. 제당은 3개월, 제약은 6개월, 제지는 8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세 가지가 모두 기묘하고 수입 대체 효과가 큰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1개월이라는 시간이 더없이 귀중했으므로 제당으로 정했다. 정부는 1953년 2월 15일 원을 환으로 바꾸면서 100대 1로 그 명목 단위를 절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다행히 예금 동결 등의 조치는 없었으므로 사업 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그해 4월 부산대교로 삼성물산 사무실 내에 제당 회사의 창립 사무소를 설치하고 2개월 후인 6월에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휴전협정이 성립되기 1개월 전이었다. 자본금은 신화로 2천만 원으로 시작하였다. 43세 때의 일이다. 사명을 제1제당공업 주식회사로 하였다. 알기 쉽고 부르기 쉽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은근히 다짐한 결의와 큰 기계를 이 사명에 담았다. 제1제당은 해방 후 우리나라에 건설된 최초의 현대적 대규모 생산시설이었다. 삼성의 본격적인 제조업 시대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일반인 누구나 아는 회사가 출범한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